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단순 아프다가 끝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됐을 때 크게는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긴다. 두 번째로는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이 잘 생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기라든지 헤르페스, 대상포진, 구내염 같은 것들도 잘 생겨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신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감염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각종 감염성 질병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암이나 치매입니다. 급성 감염 생기는 거는 그래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암이나 치매가 생기게 되면 큰 질병이잖아요.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면은 손상세포들이 이 면역 기능에 의해서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망가진 세포들, 염증이 난 세포들, 손상된 세포들이 마음대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종양이 되고 무한정으로 증식하는 악성 종양이 되면 암이 되는 거죠.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뇌세포의 손상, 신경염증 같은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고 손상된 뇌세포들이 잘 제거되지 않으면요 치매 같은 것들로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면역력 떨어지면요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요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까지 모든 질병이 다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단 알려주세요. 제가 가정학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영양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식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식단은 물론 개인 맞춤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정보에서 이 식단이 좋다. 어떤 주스가 좋다. 단백질만 며칠간 먹는 게 좋다. 사실은 식단은 개인 맞춤이 진짜 중요해요. 식습관, 현재의 몸 상태, 기저질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경제적인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개인 맞춤 식단이 중요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염증을 없애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한 식단에서는요. 탄수화물 섭취는 좀 줄여주시고요. 단백질 섭취는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풍부한 야채, 식이섬유소들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식단은요. 밥에다가 물 말아 먹는 것, 김치나 장아찌 같은 것들 드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연령층이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장아찌 담그고 선생님 몸에 좋다고 해서 효소를 이용해서 만든 장아찌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너무 좋지 않다. 밥에다가 장아찌류, 김치류 같은 것들 드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는 많아지게 되고요. 항상 매번 국찌개를 먹는 식단. 역시나 나트륨 섭취도 많아지게 되고요. 탄수화물 섭취도 많아지게 돼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영양사이자 가정학과 의사이고 면역 다이어트 전문가인 걸 알면서도 통화하면서 밥 먹었어요? 샐러드 먹었어요? 얘기하면 밥을 먹어야지 밥을 왜 안 먹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밥을 먹어야 된다는 밥에 국이나 찌개, 한국이라면 김치를 먹어야 돼. 청국장을 먹어야 돼. 강박은 조금 버려두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요리하기 힘들잖아요. 요리를 하면서 내 기력을 소진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에는요 의외로 배송 같은 시스템들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권장드려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용하는데 의외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단백질 같은 음료 같은 것들도요 꼭 운동을 하는 헬스하는 울룩불룩한 근육질의 남성들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단백질 식단, 단백질 음료 같은 것들, 단백질 파우더 타서 드시는 것들 근육 부족한 장년층, 노년층 여성분들한테도 오히려 추천드려요. 특히 그런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 고기 같은 것들 먹는 거 소화도 안 되고 치아도 안 좋고 잘 안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중간중간에 단백질 파우더 이용하셔서 섭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섞은 단백질, 콩물 같은 것들, 무가당 두유 챙겨 드시는 것도 의외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는 아무래도 과일이나 야채로 할 수 있는데요. 단과일 줄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서 과일 너무 많이 드셔서 혈당 높여보시고 과일도 물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성분이 풍부하긴 하지만요. 과당,
당을 높이기 때문에요. 과일보다는 야채를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단 과일보다는 야채류를 많이 드시려고 하시고요. 야채 스틱 같은 것들, 생당근이나 생오이 간식으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야채 같은 것들은 진짜 맛이 없고 먹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찐야채나 구운 야채 정말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저도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저녁은 찐야채나 구운 야채 거의 그걸로 먹습니다. 생야채는 아무래도 식이섬유소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먹었을 때 오히려 좀 속이 불편하시다, 소화가 잘 안 되시다는 분도 있어요. 치아 문제도 있으시고요. 나물이나 샐러드류 같은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나물을 밥이랑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찐 야채, 야채에 두부나 계란 정도에 함께 드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식단입니다. 유형별로 면역 다이어트를 접하고 실천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장년층 이상 분들, 중장년층 이상인 분들도 면역 다이어트를 하러 많이 오세요. 40대, 50대, 60대, 70대도 있는데요. 70대가 다이어트를 하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같은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몸이 무거우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도 걷지 못하고 이러셔서 다이어트 필요하다. 60대는 너무 많으세요. 뱃살. 내장 지방 관리 안 되고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것들이 조절 안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 다이어트는 좀 달라요. 물론 젊은이들도 식욕억제제나 몸에 안 좋은 약 같은 거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지만요. 20대나 30대 때는 건강이 손상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카락 빠지고 불면증 생기고 참으면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죠. 외모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이런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되죠. 해야 되는 목적은 물론 외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암이나 치매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다이어트이기 때문에요. 초절식을 한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는 물론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하기도 어려워하시기도 하지만요. 당연히 요요를 불러올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해롭죠. 근감소증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운동도 젊었을 때는 2시간, 3시간 막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해로워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평생 동안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 가볍게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변화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를 크게 내가 요리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파우더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리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영양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 너무 또 믿고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한테 좀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게요. 효소 같은 것들 한참 효소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효소는 오히려 소화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찌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다이어트 병원이다 보니까 살 빼고자 오시는 분들 드시는 영양제 같은 것들을 보면 효소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화가 당연히 잘 되게 되면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살은 더 찌게 됩니다. 제품들에 의지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책에도 써놨는데요. 보조제나 영양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요,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고요. 아닌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정보로 실천하시는 것들은 해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있을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와 질환들은 뭐가 있을까요? 염증에는 급성염증도 있고요. 만성염증이 있는데요. 더 걱정하는 건 만성염증이에요. 급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빨갛게 붓는다든지 뜨끈뜨끈 열이 난다든지 무릎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성염증이 오히려 생긴 경우에는 통증도 발생하고요. 뜨끈뜨끈하고 급성염증의 신호들에 가까워요. 급성염증의 신호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요. 잘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만성염증의 신호는 굉장히 다양하고
불구하고 염증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만성염증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만성염증의 증상들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해요. 전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 어디 병원을 가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려움증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자꾸 뭐가 나고 특별히 진단명을 딱 주지를 않고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처방해 주더라. 위염, 식도염 이런 것들도 일종의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전신이 이유 없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잠깐 치료하고 잠깐 약 먹으면은 그때뿐이고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진통제나 처방받고 계속 몇 년을 이러고 있다. 밥 먹으면은 항상 더부룩하다, 불편하다, 잠을 잘 못 잔다. 정말 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 세포 어디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신경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요, 치매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눈에 생기면은 각막염, 편도염, 호흡기 감염 다 염증이고요. 물론 급성 염증으로 오기도 하지만요. 계속 반복이 되고 너무 자주 반복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성적인 염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나 이미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성염증은요, 결국에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이유 없이 몸이 불편할 때는 혹시 내 몸에 염증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감소증, 나이 들어 근육이 없어지는 것 또한 면역력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근육이 없어지면 암이나 치매가 걸릴 확률도 많이 올라가나요? 근육, 면역력, 암이나 치매 너무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육은 움직이는 것, 무거운 거 들고 연관 있는 거 아니야? 근육이 암이나 치매 발병 위험성과 왜 관련이 있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고 근육량이 부족하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의 원인이자 결과예요. 먼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게 되고요.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운동도 잘 못하게 되고 활동량도 떨어지게 되니까요, 근육이 당연히 소실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크게 아프시게 되면 장염을 앓았다, 감기를 이번에 심하게 독감을 앓았다. 젊은 사람들은요, 감기 심하게 앓고 장염 한번 확 앓고 나도 며칠 있으면은 금방 회복되거든요.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면역력 저하돼서 한번 앓고 나면은요, 근육이 진짜 쫙 빠져버려요. 3, 4일 앓으면서 식사도 잘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잘 못했더니 근육이 쫙 빠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지더라. 결국에는 근육이 쫙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근감소증이 있는 노년층 분들이요, 우울증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활동이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내가 식사 준비도 다 하고 장도 보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하시던 생활들이요, 근육이 부족해서 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요, 우울증도 같이 많이 동반이 되고요. 한마디로 내 생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육이 부족하면 왜 암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냐? 중간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전 중에 하나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세포가 항상 만들어지고 분열 증식하다가 세포 자멸사 알아서 죽어주거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없어져 줘야 돼요. 면역 체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고장난 세포, 망가진 세포, 더 이상 분열 증식하지 못하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근육이 부족해서 고장난 세포, 암이 될 수 있는 세포들 잘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망가진 세포들이 마음대로 분열 증식을 해서 무한 증식해서 되는 것들이 바로 종양, 암입니다. 근육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종 암에 잘 걸린다는 것들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고요. 치매 역시도 신경염증, 활성산소에 의한 뇌세포 손상이 치매 발병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당연히 근육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잘 없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정말 걸리기 싫은 암과 치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암과 치매를 막는 거에는요,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면역 다이어트 책에도 썼는데요. 면역 다이어트라는 것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원래는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던 의사였는데요.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면역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암이나 질병이 면역력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면역 기능이 좋아야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세포들, 염증에 손상된 세포들을 다 없애줄 수 있고, 실제로 암에 걸린 경우에도 면역 항암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1세대 항암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많이 썼었고, 2세대 항암제가 표적 항암이라고 해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해서 암세포만 표적 타겟으로 하는 항암 치료가 대세였다면, 3세대는 면역 항암이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에 의해서 세포 손상을 안 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암과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예요. 저 자신도 암 가족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직계 가족력으로만 췌장암, 위암, 폐암, 갑상선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염증은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식습관부터 시작해서요, 영양소들 잘 섭취할 수 있는 도움들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들은 정말 염증을 확 높이게 돼요.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죠. 혈당 스파이크, 탄수화물 갑자기 먹게 돼서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염증을 굉장히 유발하게 되거든요. 살이 쪄서 내장 지방 같은 것들이 많이 낀 경우도 역시나 지방세포 자체에서 염증 유발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식단하면서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면역 세포들도 단백질을 이용해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양질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는 항염 성분, 항산화 성분,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세포로 되고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항염이나 항산화 성분들은 잘 알고 있듯이 야채나 과일 같은 건강한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들, 바로 항염 성분이자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식단으로 얘기를 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를 칠 수 있는 탄수화물, 특히나 단순당, 과당 섭취는 줄여주시고요. 미네랄, 비타민 같은 항산화, 항염 성분들이 풍부한 야채, 식이섬유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셔주시고, 양질의 단백질도 잘 섭취를 해주셔야 면역력도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른 비만, 마른 당뇨,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더 좋지 않은 상태일까요? 많은 분들이 비만이라고 하면, 당뇨라고 하면 살이 찐 분들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마른 비만이나 마른 당뇨도 많이 계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중장년층, 노년층 굉장히 마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체성분을 찍어보면 근육량 같은 것들은 많이 부족하고 체지방률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이 찐 사람들한테만 당뇨가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마르신 분들, 일반적인 체형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뇨였을 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뇨에 조절되지 않았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요, 다음, 다뇨, 구갈, 체중 감소가 있거든요. 오히려 체중이 있으신 분들 살 빠졌다고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았을 때 살이 빠지게 되고요. 마른 당뇨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체중이시거나 전에도 마른 편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살이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지방 중에서도 정말 나쁜 거는 내장 지방인데요. 복부, 배만 나오신 분들이 특히 마른 비만이나 마른 당뇨 분들 중에 많은데요. 내장 지방에서는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근골격계,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감소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체지방량을 1kg, 2kg 빼는 것보다 근육량을 100g, 200g 늘리는 게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중이 많이 나가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를 줄이고 하면서 살을 빼면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마른 비만이나 마른 당뇨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기도 어렵고 식단을 바꾸게 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근육량이 더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 체격이 뚱뚱해서 생긴 비만이나 당뇨보다 치료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칼로리 음식,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비만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줄여줌으로써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원래도 많이 먹지도 않고 평소에도 칼로리가 많지도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운동량을 더 늘리는 것도 힘들고 지금도 충분히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른 비만이나 마른 당뇨들이 더 어렵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른 비만이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증상이나 신체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른 비만인 분들의 신체적인 특징은 근육량 부족하고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팔다리 같은 것들은 얇고 복부는 많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임상에서 만나본 분들은 오히려 예민하시거나 불면증 같은 것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마른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근육량 부족하고 체지방률 더 높다는 건데요. 몸이 되는 과정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 근력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한식이 되게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식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단백질 함량은 부족하고 밥, 국찌개, 반찬 위주의 탄수화물의 함량은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고기 같은 것들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별로 당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밥에 물 말아서 김치나 장아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백질 섭취량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뱃살 많이 나오게 되고 근육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마른 비만으로 가게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걷기죠. 근력 운동.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육량이 증가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근육량을 소실시키기도 해요. 일종의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칠 위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마른 비만이 많이 있어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고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른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내장 지방이 많게 되고 체형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른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 중요할까요? 생활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식습관을 포함하기도 하고 운동 같은 신체 움직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잠을 자지 못하면 아무래도 염증도 유발되고 체중이 늘지를 않습니다. 체중 중에서도요. 체지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이 잘 늘질 않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휴식하는 기간 동안 근육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수면하는 동안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수면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눈이 떠지셔서 잠이 잘 안 오셔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새벽같이 너무 일어나서 나가서 걷고 더 건강에 좋으냐? 오히려 차라리 좀 더 주무시는 게 더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장년층, 노년층 내 건강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걷기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러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요. 때로는 근육량이 늘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면의 개선 같은 것들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명상이라든지 내려놓음이라든지 마인드 케어 같은 것들도요. 불면증 해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명상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식습관은 탄수화물 위주보다는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소를 좀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김치, 된장이나 이런 것들
것들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청국장 같은 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나트륨 섭취 많아지게 되고 단백질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골격근의 소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식단은 빨리 드신다고 누룽지, 밥에 물 말아서 드시는 것들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말아서 먹게 되고 급하게 먹게 되고 하면 소화에도 좋지가 않거니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꼭꼭 씹어서 먹을 때랑 달리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들이 반복되면서 염증 같은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 대사성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이 다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요. 식단은 멈춰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치아의 문제, 소화의 문제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씩 챙겨 먹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육과 같은 샤브샤브 추천드리는데요. 기름진 섭취도 훨씬 덜하게 되고 꼭꼭 씹어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소화의 문제도 좀 덜해지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 말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 섭취가 좀 많이 부족하다. 먹는 것들을 챙겨 먹는 게 많이 귀찮고 하시는 분들은요. 두유 같은 것들도 말씀드려요. 두부 굉장히 좋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중간중간에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도요. 유산소 운동보다는요.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집에서 가벼운 물병 같은 것들 이용해서도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도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배에다가 딱 힘주시고 하는 운동들 처음에는 좀 힘들게 느껴지겠지만요. 하다 보면은 허벅지나 복근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면역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마른 비만, 마른 당뇨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적정 체중을 만들고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률 같은 것들을 적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의 일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뚱뚱하지 않아, 나 정도면 날씬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건강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마른 비만이나 마른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 한번 생활 속에서 먼저 실천해 보시는 것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역 다이어트의 저자 김사랑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